내가 지금 형편에 무슨 옷을 사고 놀러가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인류는 평생 그렇게 살라고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가도 즐기고 놀러도 가고 행복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라고 설계된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불경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이럴 때 헐값에 사들이면 경기가 호전됐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역대급 초대박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도파민을 돋구는 산업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타이밍에 사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초대박 날만한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영상에 덧붙여가지고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발바닥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어렵죠. 증시에서 저점을 맞춘다라는 건 사실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적당히 좀 어느 정도 무릎 아래 단계 그 어딘가에서 사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최저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릎 아래 어딘가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면 뭐를 봐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악재 요소들이 대다수가 이제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무릎 아래에 있는 단계구나 정도로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증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분위기도 안 좋고 심리도 안 좋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시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지금 정말 분위기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게 물가가 높은 거, 고물가, 그 다음에 불경기, 경기도 안 좋아, 물가도 높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가가 높다라는 거 원자재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싸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돈 빌리기가, 돈값이 이제 또 무서워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고금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우리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금리는 높아, 경기는 또 안 좋아, 돈도 벌기 힘들어,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져, 돈 빌리기도 어려워,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더 있겠지만 계속해서 더 덧붙여 보자면은 불경기, 고금리, 거기다가 또 고환율도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 방어가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자금들, 투자금도 다 회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안 좋은 악재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이제 휴전 국가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크게 더 와닿을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이 휘청인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실 처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무역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휘청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제 전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4월 들어서면서 지수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란에다가 이제 타격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증시가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크게 이 5개예요. 5개가 아니고 맞죠, 5개. 환율이 높고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금리가 높고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높고 거기다 전쟁까지 터졌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슈들이 그럼 앞으로 이제 터질 만한 리스크인가요? 아니면 이미 터진 리스크인가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리스크예요.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여기서 더 크게 확산될 것이냐 마냐의 문제인 거지, 이미 이 이슈들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증시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훗날 5년 뒤, 아니 5년까지도 아니에요. 한 3년 뒤에 오늘날 딱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4월 19일을 돌아봤을 때 2027년, 28년 4월 19일 날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진짜 별의별 안 좋은 뉴스가 다 터지면서 증시 무너지고 휘청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증시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2018년도 19년도 언제냐면은 뭐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이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샀으면 코로나 팬데믹 와서 박살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기다렸으면 어차피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쇼크는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저런 거를 예측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별의별 악재들이 다 터지면서 증시가 많이 무너져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그냥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 2년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2년 안에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악재가 돌발적으로 터져가지고 코로나 같은 급락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 터진다 하더라도 2년 안에 이 정도 간다는 거예요. 2, 3년 안에. 만약에 중간에 돌발악재 터져서 이렇게 작살나면 어차피 여기서 샀으면은 벌어요. 왜? 2019년 중순에서 말 이 사이에 사셨으면 코로나 팬데믹 급락 터졌어도 여기 갔습니다. 2년 안에. 그죠?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증시 사이클이 3년 안에 한 번씩 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시 사이클을 3년으로 잡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2년물, 3년물 이렇게 얘기하고 단기금리를, 그리고 장기물을 뭐 보통 10년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2년물, 3년물 이런 걸 단기물로 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자금 조달을 한다거나 돈을 풀거나 쪼이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초단기로만 몇 개월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클상으로 2, 3년 정도를 봅니다. 짧게 봤을 때. 그래서 2, 3년이라는, 특히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년이라는 그 기간이 갖는 상징성이 일반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운 숫자예요. 우리가 실직을 한다거나 뭐를 해서 우리가 뭐 좀 어려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저는 최대 3년 정도라고 봅니다. 뭐 월급이 깎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직을 한다거나 자금줄이 끊긴다거나 망한다거나 버티던 기업들이 망해 나간다거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는 게 3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려운 암흑기가 3년을 가기 어렵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물가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물가라는 게 사실 단순한 물가 때문인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공급 쇼크라든지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버틸만 하다고 해서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도 사실상 연착륙을 하든 뭐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3년을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전에 IMF의 쇼크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회복 탄력성도 상당히 괜찮은 국가에 올라서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지만 IMF 때만큼 그렇게 회복하기가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IMF 때 여파가 사실 엄청나게 오래 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여파 사실 그렇게 오래 갔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던 그 이벤트로 인해서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증시 사이클
일반적으로 3년 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락장이 간다 하더라도 3년을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버티기가 어렵고,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버티기 어렵다, 못 버틴다. 다시 말해서 버티는데 한계에 봉착한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결국 무슨 짓을 해서라도 경기를 살린다. 물가고 지랄이고 일단 살리고 본다. 이게 이제 화두가 됩니다. IMF 때 물가 생각했습니까? 서브프라임 때 뭐 물가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살고 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 보통 한계점에 다다르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지만 3년 주기로 파동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엄청난 장기 박스피였던 2011년 중순부터 2015년, 16년까지는 굉장히 장기간의 박스피가 이루어졌죠.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기간의 박스피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 주식 투자하기 나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때 오히려 증시는 이렇게 안 좋았지만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11년부터 이때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단타꾼들이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단타하기도 진짜 좋았고, 투자 난이도가 오히려 굉장히 낮은 시기였어요. 이때가 어찌 보면 지금에 와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투자 난이도가 그다지 높았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때는 진짜 뭐 좀 모르는 사람들도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었다고 저는 솔직히 판단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좀 뭘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어요. 근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3년 주기 사이클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보통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번 떨어졌죠? 1년, 2년, 지금 3년째예요. 하락한 지가 24년, 올해 중순 정도 되면 3년이거든요. 3년이면 이제 저는 한계점에 봉착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향후 지금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최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기상 지금부터 매달 매집 형식으로 갔을 때 평당 관리를 그렇게 해놓으면은 중간 가격으로 수렴을 시켜놓게 만들어 놓으시면 결국 지금의 증시보다, 지금의 주가보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서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누가 있냐? 제가 어제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순환주 민감주였어요.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기계 이런 쪽이었어요. 인프라 관련된 애, 뭐 철도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전선 쪽, 전선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금리를 지금 낮추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국가,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게 요즘 추세예요. 트렌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금리를 조절해서, 다시 말해서 낮춰서 경기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는 아닌데 어찌됐든 코로나 이후에 여파로 찾아온, 코로나는 오히려 양반이에요. 지금은 고물가, 불경기, 왜냐면 잠깐의 쇼크였으니까.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한국으로 따지면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까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이미 조절해서 낮췄다가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도 인하 안 했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못해요. 이때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했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이 나설 수 없어요. 이미 금리를 한 차례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물가가 미쳐 날뛰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누가 나서야 돼요?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정 적자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 계속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도로 깔고, 철도 깔고, 뭐 GTX 깐다느니, 뭐 재건축한다느니 이런 거 규제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전력 인프라 깔고 이렇게 해서 재정 정책으로 국가가 좀 이제 적자를 키우더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기조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사우디가 우리나라 와서도 한번 네옴시티 어쩌고 뭐 한다고도 막 얘기가 많았죠. 다 그 일환이에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조절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수준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시기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게 어려운 시기니까.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곡간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곡간 풀어서 투자한다. 그렇게 경기를 살린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뉴딜 정책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 민감 산업. 최악의 상황에 투자하기 좋아요. 최악의 상황에 이런 경기 민감 산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규제도 다 풀고. 그런 것들이 뭐 철도니,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좋아요. 또 요새 전쟁 이슈도 있으니까 현대로템이 또 철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산 사업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철도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니 건설기계니 그 다음에 뭐 조선이니 이런 쪽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또 투자하기 정말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업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살짝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 속에서, 그리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투자예요. 자, 너무 거창한 멘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인간이라면, 인류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누구나 즐겁고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다를지언정 누구든지 인간 욕구로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먹고 살고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물과 인간의, 인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 동물, 그리고 인간, 인격체,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짐승, 동물은 말 그대로 의식주, 뭐 의식주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다시 말해서 생존,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거에만,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생식하고 후손을 번영시키고 이런 거, 다시 말해서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거, 인격체라는 거는 그 너머에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행복 같은 거,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든데 왜 일을 합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싸고, 저 남자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 거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냥 국밥 가가지고 5,000원짜리 먹고서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더 큰 행복, 더 좋은 뭐 여간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하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려요. 아, 지금 내가 지금 형편에 무슨 옷을 사고 뭐 놀러 가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인류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언젠간 그런 세상이 또 옵니다. 그런 여유가 되는 세상이 분명히 돌아와요. 에휴, 지금 내 형편에 무슨. 하지만 인류는 평생 그렇게 살라고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가도 즐기고 놀러도 가고 행복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라고 설계된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불경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이럴 때 헐값에 사들이면 경기가 호전됐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역대급 초대박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도파민을 돋구는 산업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타이밍에 사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한국이 잘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게임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리조트 호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개차반 난 업종들이에요. 개박살 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게임은 솔직히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투자할 만한 게 딱히 없거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냐면, 게임은 솔직히 NC소프트, 아유, 넥슨, 아유, 우리나라에서 진짜 돈 많이 번 기업들이긴 한데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저는 끝물이라고 보고, 얘네는 미래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한국 게임 산업에 있어서 넷마블은 저는 중립 의견인데,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넥슨과 특히 NC소프트나 이런 데는 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를 괜찮게 보느냐? 크래프톤. 여기가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돈을 많이 벌었던 게임 산업이 레벨을 올리고, 제가 주식 레벨업이라는 코너도 하고 있지만 레벨을 올리고 막 이런 게임들이 엄청 흥행했었어요. 그리고 막 현질하고. 근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게 다 부질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 게임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낱 다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임들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크래프톤의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 크래프톤이 추구하는 게임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했거든요. 게임 레벨업 노가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막 레벨만 올리고 사냥만 하는 거예요. 진짜 재미도 없어. 근데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거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근데 순수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게 저는 크래프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닌텐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각광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임들. 그리고 이제 리조트 호텔 같은 경우에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게 파라다이스와 아난티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란 악재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는 한알령 두드려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드 보복 두드려 맞았죠. 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좀 살아날만 하니까 코로나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게 파라다이스예요. 아난티도 마찬가지지만,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원권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가지고, 얘네는 살짝 좀 부동산 성격을 가지는 그런 방향성으로 진짜 분양을 하듯이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성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괜찮은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데 중에, 리조트 사업을 하는 데 중에 진짜 괜찮은데, 진짜 가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다들 손꼽아서 파라다이스랑 아난티를 꼽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막 포시즌스 이런 데가 더 좋던데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 말고, 수입해온 거 말고,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사실 요새 롯데 호텔이나 신라 호텔이나 뭐 조선 호텔, 그 신세계에서 하는 게 조선 호텔이죠. 그리고 저기 이부지 사장님 그쪽에서 하는 게 호텔 신라 그쪽이고, 그래서 신라 호텔이라 뭐 이런데, 요런 데는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인지도가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파라다이스랑 아난티가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는 파라다이스랑 아난티가 훨씬 더 그런 대기업들을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롯데 쪽이 좀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 위치도 얘네가 좀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좀 트렌디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의 파라다이스 쪽, 파라다이스 호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아난티는 진짜 가보신 분들은 그 럭셔리함이라든지 휴양지로서의 그런 조건을 갖춰놓은 진짜 진정한 의미의 휴양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저는 파라다이스와 아난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외국 기업이 한국 버전으로 그냥 진출을 했다, 그냥 메이커 빨로 좀 진출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받습니다. 네,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솔직히 메리어트도 가보고 하지만, 메리어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호텔 리조트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메리어트라는 걸 즐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 취향은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와 아난티가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놀러가고 휴양지 느낌, 휴식을 하고 휴양을 하고 이런 개념에는 사실 파라다이스와 아난티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훨씬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요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 중에서도 파라다이스와 아난티예요. 그래서 사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진짜 사업하기에 되게 특이성을 가지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장악한 포털 사이트 구글도 한국에 와서 네이버한테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텔 리조트 사업도 저는 파라다이스와 아난티가 뭐 포시즌스니 메리어트니 이런 데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괜찮은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카지노 사업 1세대 창업주 파라다이스가 이제 전낙원이라는 회장님 그 1세대가 세운 거죠. 그 전낙원 이 창업주분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또 아드님은 카지노로 돈을 많이 번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름을 낙원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에덴 동산의 낙원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낙원을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로 그 1세대 창업주분이 기업명을 지었다 하는데, 지금은 2세 경영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세 경영으로 돌입하면서 사실상 카지노 쪽보다는 호텔 리조트 쪽으로 많이 힘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방향성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랑 아난티가 저는 이제 본격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게임은 사실 지금에 와서 한국에 있어서 혁신을 꾀한 게임 산업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좀 고리타분한 게임 기업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제 개인 의견이니까 넥슨, 뭐 NC소프트, 뭐 린저씨라 그러잖아요. 리니지 아저씨. 이거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요. 넥슨이나 NC소프트 이런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나가려면 크래프톤 같은 기업이나 최신 트렌드를 보려면 아니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검은 사막의 그 뭐지? 펄어비스 같은 기업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데 솔직히 펄어비스도 저는 지금은 글쎄요. 딱히 지금 굉장히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가 가장 괜찮게 보고 있는 건 크래프톤이다. 게임 산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쪽이 파라다이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살아날라 하면 두드려 맞고 살아날라 하면 두드려 맞고. 그래서 2013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기업인데 이때 당시에 얘네가 이제 재무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이때 2013년도, 2014년도 넘어갈 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1,000억이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줄었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017년, 18년도에는 이제 적자까지 보고 2020년도에는 거의 풍비박산이 납니다. 21년도까지. 그래서 사실상 2013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 중간에 뭐 사드 보복도 있었고 한알령도 있었고 하면서 2017년까지 쭉 박살납니다. 그러다 2018년도 증시가 좀 좋아져요. 그러면서 살짝 올랐다가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다가 코로나로 박살. 그리고 이제 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바닥 구간에 머물러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2013년 이후에 11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 내후년에 올해부터 이미 작년부터 영업이익은 4자릿수 1,000억대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순이익도 1,000억대를 넘어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본 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2013년보다도 훨씬 더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전성기 때를 다시 회복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일발역전을 꾀할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고통받은 10년 이후에 행복한 10년을 또 구가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 생존의 욕구, 먹고 사는 거 말고 의식주 이런 거 말고 행복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게임이나 리조트, 호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워낙에 박살나 있기 때문에 사기 좋다고 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엔터예요. 엔터 중에서 제가 가장 괜찮게 보는 건 바로 하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이나 YG나 시끄럽거든요.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좋게 보는 이유 조금 단점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수만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분이 이제 좀 사실 좀 물러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YG 같은 경우에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현석 그분이죠. 그분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죠. 일선에 나와 있다라는 느낌보다 이수만하고 YG의 양현석이 살짝 좀 뒤로 살짝 물러나 있는 그런 스탠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오너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기업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경영 일선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언론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하이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밑에 이제 스튜디오 쪽 차원에서도 휘하 산하의 이제 그 엔터 쪽에서도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사업이 적극성을 띠고 있어서 하이브 뭐 BTS 말고 없지 않아?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블이 다양해요. 뭐 뉴진스니 르세라핌이니 이것도 하나의 그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 그쪽에서 엔터 그리고 아이돌 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JYP까지는 아직까지도 괜찮게 보는데 왜냐하면 박진영 그분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서 판을 흔들고 한번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하이브이기 때문에 게임의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 크래프톤이라면 엔터에서는 하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호텔 쪽에서는 국내에서 진짜 잔뼈가 굵은 대기업의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기업이 아니라 뭔가 판을 흔드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파라다이스랑 아난티예요. 리조트 호텔 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롯데호텔, 뭐 신라호텔, 조선호텔 이런 애들 SK의 뭐 워커힐 호텔 솔직히 판을 흔들고 있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아난티랑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이 호텔 리조트 판을 혁신을 꾀하고 흔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산업에서 느껴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봤을 때 지금 같은 거는
내가 지금 가수 노래 들을 때야. 빨리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호텔 휴양지 갈 때야.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게임할 때야.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럴 때 얘네 주가가 헐값에 나와요. 하지만 게임해도 되는 세상, 리조트 호텔 놀러 가도 되는 세상, 휴양지 가도 되는 세상, 가수들 노래 듣고 힐링하는 시간, 그런 시대는 또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산업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게임주를 찍어.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호텔이야.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그럴 때 찍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어떤 주식이 지금 그 판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업황, 이 업종 자체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바닥에서 혁신을 꾀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전쟁터 속에서도, 포화 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전쟁터 같은 업황, 그런 생태계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는 기업이 저는 게임의 크래프톤, 엔터의 하이브, 리조트 호텔의 파라다이스 아난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는 그냥 망하지 않을 기업, 안전빵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을 보더라도 포스코나 현대제철, 조선을 보더라도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한화엔진 이런 애들. 자동차도 뭐 현대차, 기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 업력도 있고 주식장인이라고 하니까 베팅을 해본 거예요. 뭐 잘못되면 한번 시원하게 한번 뭐 잘못되는 거고, 하지만 저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KG그룹에 배팅을 한번 했습니다. 남자답게 시원하게 한번 배팅했습니다. KG 스틸, 철강에 있어서도 모험입니다. KG 모빌리티, 쌍용차 저는 일발 역전할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직 2세 경영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아가지고 주가 좀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는데, 얘네가 만약에 이제 쌍용차가 성공궤도에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누르고 싶어도 못 눌러요. 지금 기업이 순환 출자 구조를 얘네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거 해결해 나가는 단계인데 그거 마무리되면은 제가 봤을 때 주가 쏠 것 같고, 뭐 결국 이제 지금 KG 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뀐 그 쌍용차의 흥망성쇠에 KG 그룹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성공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성공하면 시총 10조, 11조 넘어갈 거고, 그러면 순환 출자 구조가 문제가 될 거고, 그 전에 미리 지금 그 고리들을 간단하게 끊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KG그룹 차원에서도 쌍용차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정상화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동부제철도 정상화 시켰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나중에 잘 나갈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지 말고 미리미리 2세 경영으로 판짜기 해놓고, 그리고 순환 출자 고리도 빨리빨리 간단하게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 그때 잘 나갈 때 가가지고 골치 아파지지 말고. 지금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싸게 주가 박살나고 있을 때 배팅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 저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위험한 길을 걸을 자신 있는 분들만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빵은 역시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들 또 뭐 있어, 두산박해,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데가 안전빵입니다. 대기업들. 근데 물론 이제 KG도 이제 대기업이에요. 근데 조금 배팅을 크게 걸고 있는, 모험을 걸고 있는 대기업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더 나아가서 경기가 불경기일 때 호경기에 올라갈 경기 민감 업종을 투자해라. 그 다음 먹고 살기 힘들 때 여가, 엔터, 휴양지, 게임, 오락 이런 데에 투자해서 그걸 할 여유가 될 때 매도해라 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판에서 혁신을 끌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아마 지금 정말 주가가 어려울 겁니다. 이 종목들. 근데 크래프톤은 요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을 때 매집을 해나가면 이걸 해도 좋은 시기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는 거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릴 뿐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